자, 12월 12일 수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요,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넘버링 순서를 기존에 있던 걸 두 개를 6, 7번으로 미루고 KD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소개를 좀 할 거예요. 뭐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하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앤데 이제 커널 밀도 분포라고 하는 곡선이에요. 히스토그램하고 용도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히트맵이라고 하는 유형의 시각화 그래프를 하나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시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건 아니고 별도의 사이파이라고 하는 추가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건데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할 거예요. 이게 산점도 그래프랑 같이 쓰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 할 때가 있어요. 비지도 학습에서. 그때 시각화 결과물로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지지플롯 예제 간단하게 하나 볼 거고, 이건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남은 부분이 기초 통계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앞에 내용을 진행하면서 합계, 평균, 뭐 사분위수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단원을 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정의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2번에다가 파일을 추가해 왔어요. 기초 통계량이라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정되어 있는 진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주제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워드 클라우드까지 오늘 진행이 가능할지는 사실 잘 자신이 없어요. 안 되면 월요일 날 하는 거고. 그리고 6번 기술 통계에서는 별도로 실습 예제는 없고요. 연습 문제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앞에 거를 다 모아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여력이 되면은 실습 예제를 하나 정도 준비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이제 남은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예제로 5번 KD 플롯이라고 하는 예제를 들어가 볼게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분포가 좀 되게 각 잡혀서 끊어놨죠. 몇부터 몇까지 한다면 막대기를 쭉 늘어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KD, 커널 밀도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변수 하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데이터 분포를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해요. 히스토그램은 딱딱 각 맞춰서 끊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확률 분포, 이 커널 밀도 두 가지가 이산적인 분포를 이제 표현하는 유형이고, 히스토그램하고 같이 이산 분포를 표현을 하는데 얘는 부드럽게 곡선으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해요. 말을 좀 바꿔야겠다. 자, 히스토그램과 같이 이산적 분포를 표현하지만 부드럽게 곡선으로 변환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뚜렷하게까지는 아니고. 자, 빔이 뭔가 좀 재부팅 같은 거 하는 것 같으니까 됐어요. 자, 준비 작업.
기본 패키지 가져오고요. 새로운 구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래프 관련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몇 가지 경고 메시지들을 만난 적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 경고 메시지들은 버전이 변경될 거에 대한 예고인 경우가 많아요. 디플리케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히 그래요. 이 기능은 조만간 바뀔 거다 뭐 그런 건데 import warnings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져온 다음에 warnings.filter warnings 액션은 ignore라고 파라미터를 설정하면은 주피터에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 뜨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거 무조건 바꾸고 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 코드를 웬만하면은 이제 맨 처음이나 아니면 패키지 참조 구문 처리에 넣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실행 결과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주피터 옵션 거는 거예요. 자, 그래프 초기화 들어왔고요. 데이터를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전설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을 설명을 좀 하면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붓꽃이래요. 각각 50개의 샘플이 포함된 3가지 붓꽃총, 그러니까 3가지 붓꽃의 품종에 대해서 50개씩의 샘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읽으니까 말이 좀 왜 이렇게 이상하지? 3가지 붓꽃의 품종별로 각각 50개의 데이터를 포함된 이게 더 맞겠네. 3가지 붓꽃의 품종별로 각 꽃에 대한 일부 속성을 각각 50개씩 정리한 데이터셋. 이게 그 1936년에 나온 어떤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폭, 그리고 꽃잎의 길이, 꽃잎의 폭. 요 4가지의 사이즈적인 특성을 보면은 붓꽃의 품종을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머신러닝 하면서 지도학습의 분류 내지는 비지도학습의 군집에서 가장 첫 번째 예제로 다루게 될 주된 데이터셋입니다. 왜냐면 얘가 데이터 분류가 되게 이뻐요. 딱딱 각 잡혀서 나오는 게.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품종이 여기 쭉 써 있어요. 이 품종별로 150개씩 해서 총 150개 데이터예요. 근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테고리일 테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범주형 변수가 문자열이건 숫자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류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추론 분석에서는 이 범주형을 무조건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요. 이걸 라벨링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 타입이 아니고 인트로 돼야 돼요.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 돌릴 때랑 탐색적 데이터 분석할 때 이 범주형 데이터의 처리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카테고리를 했고요. 일변량 커널 밀도 1.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일변량 1, 숫자 1, 변량, 변수.
변수가 한 개일 때의 커널 밀도예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의 분포를 보겠다는 거죠. 자, sb.kd 플롯이라고 해서 살펴보고 싶은 변수만 x에다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걸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변수에 대한 데이터 분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히스토그램하고 겹쳐서 그래요. 그럼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대체로 이제 5에서 6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가로로 표시할 때는 x 대신에 y 파라미터 주면 됩니다. 그럼 변수가 y축에 되니까 데이터 분포 개수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다중분포.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파라미터에 적용하면서 x나 y를 지정하지 않으면 x축에 어떤 변수를 걸어라 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변수별로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길이랑 넓이, 파란색이랑 주황색인데 이쪽 길이는 보통 여기에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 넓이는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3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페탈의 랭스는 이거는 좀 이렇게 쌍봉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품종에 대한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품종이라는 걸 넣으면은 특정 품종이 한쪽에 쏠려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위드스도 쌍봉 형태로 나와 있죠. 이것도 나중에 품종별로 분류해 보면은 이쪽의 품종, 이쪽의 품종, 품종별로 좀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D 플롯에 fill true라고 하면은 여기 면을 색상을 채워줍니다. 알파는 투명도예요. 0에서 1 사이 값이고요. 0은 투명이고 1은 불투명이에요. 0.1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쁘게 나오고 팔레트 줘서 색상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곡선의 이 대역폭을 기본값대로 설정을 하는데요. BW adjust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대역폭을 줄 수 있어요. 값이 클수록 이 파장이 줄어들고요. 값이 작을수록 파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0.2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분포 파장이 좀 더 커지는 거죠. 한 5 정도 주면은 되게 완만해져요. 근데 대체로 이런 거는 이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통계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기본값 쓰세요. 자, 파장을 감소할 때 BW adjust 5라고 하면은 되게 완만해지죠. 얘가 원본 모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본 모양이 대체로 한 요렇게 위에서 한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퉁친 거죠. 자, 범주에 따라 구별. 여기도 휴 파라미터를 주면은 명목형 변수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품종별로 길이를 구별해라 라고 했더니 품종별로 이렇게 길이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산점도 그래프에 휴를 준 거랑 약간 용도가 비슷해요. 자, 지금 이거는 품종별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분포를 표현하는 거죠. X축만 설정해서 하나의 변수가 대체로 이거에 분포되어 있다는데 X랑 Y 파라미터를 모두 거는 거예요. 페탈.length 그 다음에
스페탈이라고 있는 게 맞나? 점 위드스. 두 가지 변수를 걸면은 x축 값이 요만큼일 때 y축 변수가 요만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포가 등고선 형태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랑 산점도 그래프 표시한 거랑 용도가 같아요. 대략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서 fill equal to라고 주면은 fill equal to라고 주면은 이렇게 등고선을 색상으로 채워주고요. 진할수록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levels라는 값을 주면은 이 단계를 조절해요. 이거 지금 단계가 꽤 깊잖아요. 단계가 좀 많죠? 그럼 이 단계를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단계는 2가 기본값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표현해 봅시다. KD 플롯을 레벨 1로 그려요. 그러면은 선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각 데이터들의 분포가 한 요 정도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가 산점도를 겹쳐 그리면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면색상 채우기. 필 파라미터 주면은 색상이 들어가겠죠? 면색상은 기본값이 레벨 2부터 지원하더라고요. 투명도 .2라고 적어놨는데 .2나 0.2나 똑같아요. 근데 코드에서는 0.2로 바꿉시다. (0.2) 이렇게 하면은 좀 이뻐지죠. 대부분 이렇게 그 데이터의 분포를 어떤 종류별로 표현할 때 보면은 꽤 많은 논문들이 그 KD 없이 산점도만 이렇게 뽑아요. 산점도만 찍어요. 그걸로도 그 확인은 가능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좀 눈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된 게 아니라 되게 좀 근접하게 분포가 돼 있으면은 좀 뚫어져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 밀도 분포를 같이 표시하는 것만 보면은 점 없어도 아 대충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거 판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산점도만 쓸 때보다 좀 더 좋은 효과의 그 시각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그래프랑 같은 용도로 쓰이는 게 이따가 맨 마지막에서 소개할 그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건데 컨벡스 헐은 맨 마지막 꼭지점을 이렇게 딱 이어서 철저하게 경계면에 대한 이 테두리를 그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용도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커널 밀도 분포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마지막 시각화예요. 앞에 거는 글쎄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20분까지 정리 가능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8번 먼저 진행을 할게요. 보니까 7번을 제가 집에서 푸시를 안 해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번은 좀 다시 예제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자, 2차원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점들 중에서 일부를 이용해서
모든 점을 포함하는 블록 다각형을 그리는 알고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면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들에 대해서 외곽을 연결하는 다각형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건데, 산점도 그래프에 휴를 적용하면은 카테고리별로 점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들에 대한 그룹을 나누는 용도.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그 커널 밀도 곡선의 산점도 덧댄 거랑 이제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아까 커널 밀도 곡선은 좀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굉장히 칼같이 정확하게 그 분집 영역을 잘라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CI 파이, 사이파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패키지가 그 사이언스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진행되는 각종 과학적 연산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라이브러리고요. 넘파이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리드미 쪽에 SCI 파이에 대한 라이브러리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이 설치 명령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SCI 파이 패키지 안에 하위 패키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그 컨벡스 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오세요. 이 SCI 파이 패키지가 자주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계산식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지장 없고요. 그래프 초기화하고 다시 한번 아이리스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일단은 품종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해볼게요. 일단 품종 데이터 카테고리로 바꾸고, 기본 사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지정을 해갖고 이 변수에 대해서 그 데이터 종류별 분포를 스캐터 플롯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제 요렇게 나눠져 있고, 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 보이죠? 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쓰임새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분리를 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품종이 이렇게 세토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추출해서 여기서 지금 사용한 변수들 두 개만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좀 간략히 한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게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한 X좌표, Y좌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이 파란색 점들에 대한 좌표를 쭉 담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분리했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을 컨벡스 헐한테 파라미터로 던져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를 가지고 벌티시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확인하면은 쭉 값이 출력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예요. 13번째, 41번째, 36번째, 18번째, 14번째, 15번째, 32번째, 22번째. 이게 최외곽에 있는 점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대충 13번째, 41번째, 36번째, 18번째, 14번째, 15번째, 32번째, 22번째 이렇게 외곽에 있는 점들을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인덱스를 갖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벼보면 XY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잇는 선을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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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면 끝. 이 직선의 맨 마지막 좌표는 뭐가 돼야겠어요? 다시 원점이 돼야 외곽선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numpy.append 배열의 원소 추가죠. 이 원본 배열에 0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원소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를 맨 뒤에다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는 방법을 볼게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로케이션, 요 인덱스를 갖는 0번째 항목이 X좌표, 또 요 인덱스를 갖는 1번째 항목이 Y좌표죠. 요 좌표 값을 잇는 선 그래프를 파이플롯으로 직접 그립니다. 두께랑 스타일은 점선으로 걸고요. fill은 면을 채우는 함수예요. 같은 좌표에 면을 채우는데 투명도는 10%. 그리고 그 위에 산점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파이플롯이 알아서 이 점의 종류랑 선 색깔이랑 면 색깔을 맞춰주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 종류만 그린 게 됐죠? 근데 실제 그래프에는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풀 버전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품종의 종류별로 위에서 했었던 처리 로직을 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복 돌려야죠. 이 종류를 뽑아서. 자, 그래서 풀 버전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품종에 대해서 유니크라고 하면은 각각 값에서 한 가지 종류씩만 뽑아냅니다. 그럼 이제 요 리스트를 가지고 반복 돌면서 품종 데이터가 요거인 항목들만 뽑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클래시를 갖고 반복을 돌게요. 일단 그래프 사이즈 잡아주고 이 클래시로 반복을 돌면은 이 C가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각각의 C를 가지고 원 데이터 프레임에서 품종 값이 C인 거를 뽑아요. 그래서 필드 뽑아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얘를 컨벡설로 만든 다음에 자, 빔이 잠깐 오늘따라 제가 로딩이 좀 기네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항목을 끝에 한번 더 붙여줘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선과 면을 그려요. 반복 돌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품종별로 선과 면을 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산점도를 덧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비지도 학습에서 최종 결과를 뿌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되게 많이 거의 모든 예제의 마지막에 얘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요것도 실습 시간 20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하면은 다음 시작은 11시 20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네, 이따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히트맵이라고 하는 시각화 자료인데요. 데이터의 어떤 패턴 혹은 밀도랑 분포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도구예요.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색상으로 나타내서 이제 셀의 값에 따라 색상이 좀 바뀌는 거고요. 주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추론 통계에서 볼 것 중에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분석 기법에서 시각화 결과물로 많이 씁니다.
자, 필요한 패키지들 참조할게요. 네.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경고 지우는 거 처리했고요. 그래프 초기화했고, 데이터 가져오기는 우리 기본 데이터인 성적표 데이터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학년하고 성별은 이제 명목형이니까 얘는 빼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만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전처리 과정에서 추출을 했어요. 이렇게. 자, 기본 사용 방법.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행렬 데이터를 그대로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데이터 추출하는 것도요. 처음엔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상위 5명만 뽑았습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 5개만 뽑았어요. 일단은 C본이 갖고 있는 히트맵한테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줍니다. 그러면 점수 분포가 이렇게 색상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진하게 나오겠죠. 아, 여기 보면은 점수가 낮을수록 진하게 나오네요. 점수가 높으면 좀 연하게 나오고요. 자, 근데 이것만 봐서는 뭐 딱히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점수를 같이 표기를 해요. 자, C본 함수에다가 이제 not true 파라미터를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출력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영희의 그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 120점, 이상치로 120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거랑 단위가 다르니까 지수 표기를 시켜요. 그래서 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FMT 파라미터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형식 문자열 규칙이에요. 자, 0.1F라고 하면은 F는 실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지정한 거죠. 여기서는 소수점 한 자리 허용하는 실수 타입이죠. 자, 그럼 이제 출력되는 점수가 이렇게 소수점이 형태로 바뀝니다. 자, 각 셀 사이에 그 선 지정하기. 라인 위드스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일로 가죠. 파라미터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형식 문자 D는 뭐겠어요? FMT 속성의 D는 정수 형태의 출력을 의미해요. 자, 그럼 값이 이제 정수로 나오고 여기에 두께 1짜리 선이 생긴 거죠. 좀 두껍다 싶으면은 0.5로 이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자, 칼라맵을 적용할 수 있어요. C맵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색상 맵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색상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라고 지금 X라벨, X라벨이 걸려 있죠. 이 라벨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X축의 이 이름이 아래쪽에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그래픽적인 옵션을 추가한다면 히트맵 메서드 리턴 값을 메서드가 리턴하는 객체를 통해 그래픽 속성 관련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리턴하는 객체는 우리가 서브 플롯에서 보던 AX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객체를 리턴 받았고, 그 다음에 X, Y축에 라벨 변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x.xAsix.틱탑 X축에 변수 이름을 상단으로 이동시켜요. 이름이 위에 나오죠. 자, 히트맵도 굉장히 자주 볼 예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칼라맵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칼라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본 사이트에서 퍼온 거예요. 코드를. 시본의 내장 칼라맵 확인이에요. 자, 이거는 코드가 출처가 좀 있어요. 네. 이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파이플롯이 갖고 있는 색상값 이름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로 이렇게 나열을 쭉 해놓은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 그냥 통째로 복사해 왔거든요. 요거. 자, 색상 맵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일련의 코드를 처리하면은 이제 색상 맵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패턴의 색상을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름을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번 예제는 단순 참고용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코드도 API 레퍼런스에서 그냥 퍼온 거고요. 9번은 실습하지 마시고 이 결과를 나중에 참고용으로 보기 위함이니까 그냥 코드 복붙해서 바로 실행하세요. 9번은 직접 실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색상 맵이 출력되니까 여기서 원하는 색상 패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15는 여기서 종료할게요.